쉰일 퇴직의 날. 정혜수 씨가 마지막으로 회사 출입문을 나서던 날은 흐린 날씨였어요. 봄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건물 유리벽에는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서랍에서 빼서 가져온 볼펜, 명함, 케이스, 낡은 머그컵, 그리고 오래된 사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몇 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닌 사람이 퇴직할 때 들고 나오는 짐치고는 참 초라한 짐이었죠. 송별 자리는 형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고 이제 좀 쉬셔야죠라는 말이 따라 나왔어요. 사람들은 한 손에 종이컵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누구도 오래 붙잡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점심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회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그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말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자신의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 보인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했어요. 회사를 떠나는 길에 그는 작은 케이크 가게에 들렀습니다. 초코 크림 케이크 위에 얇은 금박 장식이 올라간 평소에 비싸다고 잘 사지 않던 종류였어요. 이건 집에 있는 사람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집에서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쉬어요. 그런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 나이에 큰 걸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 쥔 상자가 자꾸 축축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상자를 내려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오후 2시였고 TV는 꺼져 있었고 부엌에는 물 끓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카드 명세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개를 바로 들지는 않았어요. 마치 은행 창구에 앉은 직원처럼 종이를 넘기고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뭔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참 익숙해 보였어요. 익숙하다는 건 사실 그동안 혼자 해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혜수 씨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이라서요. 사람들이 케이크라도 먹으라고 해서요. 그는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윤정혜 씨는 잠깐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케이크 상자보다 그 뒤에 서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 이제 집에 있는 거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다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네. 뭐 당분간은요. 그가 대답했죠.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계속이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아주 얇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까지 귀에 들어올 만큼 조용했어요.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실은 때때로 칼처럼 들립니다.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가 바로 앉지 못하고 다시 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평일 낮 2시에 부엌은 그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그는 늘 회사에 있었고 부엌은 늘 아내의 구역이었죠. 그가 거기 앉는 순간부터 무언가부터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정혜 씨는 케이크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바라보며 이건 저녁에 우리 애들 올 때 같이 먹조라고 말했어요. 말 자체는 자연스러웠지만 혜수 씨는 그 말에서 작은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애들이라고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 맞을 준비처럼 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같이 먹죠. 그는 의자에 앉아보려다 이번에는 그냥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지만 전원을 켜지는 않았어요. 불 켜지지 않은 화면만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받을 줄 알았던 말을 받지 못했어요. 축하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도 아니었어요. 그게 꼭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고 남은 생활을 계산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월 단위 지출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건 현실이었죠. 그녀는 당신 잘했어요 보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가 더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30년 넘게 살았다면 사실 그건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도 막상 그 말을 실제로 들으니까 심장이 조용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의자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것처럼 조용하고 별말 없이 스스로를 낮추는 감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정민 씨가 들렀습니다.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아버지 이제 진짜 푹 쉬셔야죠라고 말했어요. 며느리와 손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학원 간다고 했고 며느리는 피곤하다고 했어요. 아들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내놓은 반찬 몇 가지를 집어먹으며 분위기를 떠봤습니다. 그는 부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만 조용히 지내세요.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듣는 쪽에서는 조용한 쫓아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 알겠다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마저 삼켰어요. 이런 장면에서 항의하거나 울거나 화를 내는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신 그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물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입안에서는 자꾸 금속 맛이 돌았어요. 긴 하루를 삼키는 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아들은 먼저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정혜수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에 든 케이크는 그대로였어요.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뚜껑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두고 있었어요. 그 손이 오래된 책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되지. 서로 조심해서 살면 되지. 내가 너무 기대한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자신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앞으로 들을 말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주 여러 번 듣게 될 말이기도 했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면 되지요. 서로 상처만 안 주면 되지요. 그건 흔히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이 살면서 헤어지는 준비를 시작하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원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회사 로고는 바랬고 사진 속 젊은 얼굴은 이제 자기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왔네. 그 말은 자신에게 한 인사였어요.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말이었죠. 그리고 그 말은 조용하게 방 안에 걸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로 그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주 얕은 잠이었지만 그날 밤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낯선 하루들.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정혜수 씨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면도기를 집어들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익숙한 리듬으로 턱선을 후쳤습니다. 하지만 면도는 반쯤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하잖아. 스스로 중얼거린 말이 공중에 걸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윤정혜 씨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복 재킷을 걸치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작은 공허함이 스쳤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출근 준비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왠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조용히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훑고 반찬통을 열어 냉장고 안에 반찬을 차곡차곡 옮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아 나도 커피 좀 하고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양복은 이제 그만 입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당신의 자리는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혜수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빵 2장, 반숙 달걀, 그리고 정혜 씨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것만 놓고 그의 그릇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각자 먹는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는 식탁 한쪽에서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제목 대신 오늘 아침을 함께 먹지 않는 부부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문을 덮자 정희 씨는 부엌 수납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을 거면 청소기 돌려주세요. 거실만요. 응, 알았어. 그는 대답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청소기 코드를 빼고 다시 꽂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기를 켜면 먼지보다도 공허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고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살짝 밀려나 있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점심상을 차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엔 어제 남은 반찬이 있었고 그걸 꺼내 데우려는 순간 정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내 건 따로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 같이 먹지 말자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 가장 조용한 이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퇴직자들로 보이는 또래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퇴직하셨죠? 우리도 다 그쪽이에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말을 섞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 메뉴나 병원 이야기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혜수 씨는 그날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겠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끝에 이르자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케이크 상자 대신 공원에서 받은 신문을 들고 서 있던 그의 손이 허전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 혼자 지내는 게 훨씬 편해.
같이 있으면 피곤하잖아. 그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가 문 앞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문을 열고 멍하니 불 꺼진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하루에서 지워지는 중이구나. 그는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웃음 속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서로 편하면 됐지 뭐.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귀 안에서는 낮에 들은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편해. 그 말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그의 가슴 안쪽 어딘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신삼균열의 시작.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윤정희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잔이 반짝이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샐러드, 파스타, 그리고 커피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친구들은 각자의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퇴직하더니 집에만 있어. 나 미치겠어. 그래도 같이 밥이라도 먹잖아. 우리 집은 말도 안 해. 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애써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는 어때? 요즘 남편이랑 잘 지내? 그녀는 잠시 커피를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 같진 않죠. 그 말에 주변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너무 솔직했나 싶었지만 이미 말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속마음이었고 동시에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나대로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백화점 지하에서 화장품 하나를 샀습니다. 작은 립스틱 하나였지만 오래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정혜수 씨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좋았겠네요. 그 말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는 나는 오늘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 무심한 대화가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혜수 씨는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윤정희. 그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내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아내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 서류와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낯선 곳이었어요. 작은 오피스텔 한 채.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평소처럼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떨어졌지만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감정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번 달부터 별도로 살까 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정혜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서로 좀 편해지자는 거예요.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따지거나 붙잡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듯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편하면 그렇게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멀리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따로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났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서로의 존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각자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정희 씨는 부엌에 자신만의 작은 식기 세트를 놓았고 정혜수 씨는 거실 한켠에 책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함께 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 지수가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때요? 잘 지내. 그냥 각자. 그 말만으로도 딸은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두 분 다 잠시 떨어져 지내세요. 너무 엉켜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정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수야, 사람 사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엄마, 그래도 아직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그게 뭘까? 그 말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이나 그녀의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에서 정혜수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오래된 결혼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말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신사폭발. 주말 아침 윤정혜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벽시계는 아직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정혜수 씨가 남겨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문 가장자리에는 커피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이 괜스레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얼룩을 쓸어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는 부엌 창문을 타고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전화기를 들어 가사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남편 방 좀 정리해줘요. 서류 같은 건 상자에 담아두고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일처럼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연습한 말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시계, 그리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사진 속의 자신은 여전히 젊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틀을 살짝 만져보다 그대로 뒤돌아섰습니다. 잠시 뒤 정혜수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낡은 머그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소하나 봐요? 네. 방 좀 정리하려고요. 내 방도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곧 비울 테니까요. 그 말에 혜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닫으며 숨을 고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혜수 씨는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봉투, 딸 지수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그리고 부서진 탁상시계. 그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모아뒀을까? 중얼거린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 두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생선구이, 미역국, 그리고 조용한 공기만이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힘들게 해요. 그 말은 아주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명확했습니다. 정혜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한 거예요. 복잡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수 씨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잡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하게 지내자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그 낮음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조용했어요. 나도 이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윤정혜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혜수 씨는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종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그것을 닦아냈지만 눈물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아요. 당신도 나도. 그 말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묘한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 위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신오고독의 계절,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정혜수 씨는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얻은 일이었고 일당은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점은 크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2층짜리 작은 공간이었고 손님보다는 책 냄새가 더 많은 곳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햇살이 책장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오래된 책의 종이 냄새가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책의 제목을 천천히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재밌겠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에게는 스스로와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근처 학교의 학생들이거나 근처 병원에 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책 한 권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 책 좀 무겁네요. 요즘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은 공간을 정리하며 모든 물건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정혜수 씨의 방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가끔 그 앞을 지나며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물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뭐 혼자가 더 편하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얇았고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윤정혜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냉장고의 작은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TV를 켰지만 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게 해두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기 위한 작은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가끔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혜수 씨가 앉아있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혜수 씨는 점점 서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 책을 진열하고 계산을 도우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꺼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먹는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문득 결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피크닉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소리, 바람 냄새,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던 감촉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기억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수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각각 따로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 서점에서 마주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일해요? 응, 뭐. 시간 보내기 좋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이제야 알겠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뒤 지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윤정혜 씨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요즘 연락 안 해요? 가끔 문자만 해요. 서로 편하자고 했으니까.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는 게 정말 편해요? 그 질문에 윤정혜 씨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편하긴 한데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 그녀의 웃음은 작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혜 씨는 거실 조명을 끄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유리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종이에 써봤습니다. 정혜수?
글씨가 삐뚤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종이를 구겨 찢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반면 혜수 씨는 서점 계산대 옆에 붙여둔 이름표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정혜수 5기업. 그는 그 작은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이제는 전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거에서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점 불을 끄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 말이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육 흔적. 가을 초입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정혜수 씨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위험이라는 문구를 본 뒤였습니다. 의사는 큰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말의 뒤에 숨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의사의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퇴직 후 규칙이 사라진 사람에게 규칙적으로 살라는 말은 마치 이미 사라진 길을 다시 걸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흰색 조명이 차갑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번호표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자리에서 신문을 넘겼고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전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딸 지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잠깐 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어딘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은 드러났을까?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엄마, 사람이 아픈데 그게 먼저예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전화기 버튼을 꾹 누르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고 창밖에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회, 두려움,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그리움. 며칠 뒤 태어난 정혜수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벤치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참 오래 살았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 씨, 오랜만이에요. 조기사 예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조기사는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다행이죠. 그 말에 정혜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몇 마디가 그날 하루의 온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바람이 그 안의 사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진은 길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그의 이름이 등록되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병원에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혼자 다녀요. 그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얇고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 시각 윤정혜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 대신 미지근한 물컵이 들려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문질렀습니다. 그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한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칠회한 늦가을의 공기가 차가워진 어느 날 윤정혜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정혜수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은 딸 지수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많이 괜찮으세요. 근데 혼자 계시니까 자꾸 피곤해 보여요. 정희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두 분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란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문득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산 자잘한 기념품, 그리고 결혼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가운 금속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미묘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버스 안에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쩐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병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혜수 씨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던 그는 마침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다 보내요. 병문안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어색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당신은 여전히 깔끔하네요. 그게 참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이 눈빛으로 오갔습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 외면했던 순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던 애정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지내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졸은 그게 나쁘진 않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서로의 안부만 알아도 충분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졌고 그 낙엽이 두 사람의 무릎 위에 쌓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그 낙엽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고마워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희 씨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하늘에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잘 지내요. 나도 그럭저럭 잘 살게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혼자인데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서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8 마지막 편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윤정희 씨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커튼을 걷자 창밖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에 서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서리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그렸습니다. 지읒지읒이옷. 무심코 쓴 글씨는 곧 이슬처럼 번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써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정혜수. 그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듯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닮았는지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당신이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더 무거운 사람이었네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문득 젓가락을 하나 더 꺼내는 나 자신을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리움이 조금 덜 아프게 변했을 뿐이라는 거요. 이젠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가끔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을 때면 아직도 당신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게 내 하루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길 바라며. 정혜수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윤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용히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숨겨진 문을 연 사람처럼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에 편지를 올려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얘기를 들었네요. 참 늦었어요. 며칠 뒤 딸 지수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내 아빠가 보낸 편지야. 아빠가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인사 같은 거야. 지수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긴장과 불만이 섞여 있었는데 이날은 마치 오랜 겨울 끝에 햇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윤정혜 씨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따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에 조용히 몇 자를 적었습니다. 혜수 씨에게. 나도 요즘은 밥 먹을 때 젓가락을 하나 더 꺼내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리움이 덜 아픈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내 인생에서 당신이 남아 있었다는 게. 그녀는 그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보내진 않을 겁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의 눈은 점점 그쳤습니다. 그녀는 전등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 위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괜찮아요.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 씨는 자신이 아끼던 서점 책상 위에서 윤정혜 씨의 답장 사진을 받았습니다. 딸 지수가 몰래 찍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 위에 내려앉아 녹아내리며 마치 지난 세월의 흔적을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혜 씨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모두 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녀는 코트 깃을 올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눈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이젠 정말 잘 살아요. 우리 둘 다. 그 말은 겨울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